저에게 5초만 주세요.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최고 의료센터의 의료진들, 그리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까지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이미 차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영안실로 이송할 준비가 한창이었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 마지막 순간에 나서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5초만요. 의료진들은 비웃었습니다. 청소나 하던 사람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초 후 환자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정체 말이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로버트 워커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제임스는 28살의 젊은 나이에도 이미 여러 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죠. 하지만 부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또다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고 다녔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새벽 2시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워커 씨십니까? 저는 시립의료센터 응급실입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로버트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평생 냉정함을 유지해왔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는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말이죠. 로버트는 아들의 침대 곁에 앉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임스야, 아빠가 잘못했다. 너한테 너무 엄하게 굴었구나. 하지만 제임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공호흡기만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담당이인 데이비스 박사는 로버트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해서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최고의 장비를 모두 동원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어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병원에서 사흘을 밤새웠습니다. 회사 일은 모두 부사장에게 맡기고 오직 아들만을 지켜보았죠. 평생 일만 알고 살았던 그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집에 가서 좀 쉬십시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비서가 말했지만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만약 제임스가 깨어나면 제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져만 갔죠. 뇌압은 계속 올라갔고 의료진들은 점점 더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워커 씨, 혹시 장기기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데이비스 박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로버트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드님의 장기로 다른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포기한다는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제임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뇌파는 거의 평선에 가까워졌고 동공 반사도 사라졌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데이비스 박사의 차가운 선언에 로버트는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강하던 사업가가 순간 나약한 한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직 심장은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호흡기 때문입니다. 뇌사는 의학적으로 죽음과 같습니다. 로버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그 온기도 기계의 힘일 뿐이었죠.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 밤 로버트는 평생 울어본 것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제임스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미 장기 기증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고, 제임스는 곧 영안실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가 뭔가 이상한 표정으로 제임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로버트가 발견한 것은 말이죠. 그 여성의 이름은 이소영이었습니다. 26살의 그녀는 한국에서 온 지 1년 정도 된 이민자였죠. 미국에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병원에서 청소와 간병인 보조 업무뿐이었습니다. 소영아, 이번 주 약은 내가 맡아. 수간호사 메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대우받았죠. 네, 알겠습니다. 소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미 연속으로 사흘째 야근을 하고 있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3층 VIP 병동 청소도 너 담당이야. 거기 백만장자 아들이 입원해 있는데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해. 네, 조심하겠습니다. 소영은 청소 도구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병동이 조용했죠. VIP 병실은 일반 병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였어요. 제임스의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제임스야. 너한테 정말 못했구나. 로버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냥 조용히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영이 돌아보았습니다. 병원 보안요원이었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VIP 병동이야. 함부로 기웃거리면 안 돼. 빨리 끝내고 내려가. 네. 죄송합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익숙했어요. 한국에서 온 그녀를 제대로 대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청소를 하면서도 소영의 눈은 계속 병실 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고 각종 모니터들이 불안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상해. 소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저 청소나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의료진도 아닌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소영은 또 다시 야근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병원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간간이 들려오는 것은 기계음과 간호사들의 발소리뿐이었죠. 11시쯤 되었을 때 소영은 또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청소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임스의 병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로버트는 아직도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일째였죠. 회사 일도 모두 제쳐두고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집에 가서 쉬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제임스가 깨어나면 아빠가 곁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저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임스의 상태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공 반사도 거의 없고요. 이 상태로는 의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소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청소나 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저기,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간호사 하나가 소영에게 다가왔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료진 회의 중이에요. 다른 곳부터 청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영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마음은 계속 제임스에게 가 있었어요.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사 판정이 났습니다. 데이비스 박사의 차가운 선언에 로버트가 무너졌어요. 소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버지의 절망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장기 기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심장은 뛰고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뇌사는 의학적 죽음입니다. 소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누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녀는 그저 무시당하는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소영은 또다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내일 아침 영안실로 옮겨질 예정이었어요. 마지막 밤이었죠. 소영은 복도를 청소하면서도 계속 병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버트는 여전히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이에요. 제임스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다. 그 모습을 보며 소영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하는데 누가 그녀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소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병원은 분주해졌습니다. 제임스를 영안실로 옮기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었죠. 가족분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데이비스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제임스야, 아빠가 널 사랑한다. 그동안 표현을 못해서 미안했어. 하지만 제임스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공호흡기만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그의 가슴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할 뿐이었죠. 소영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버지와 아들이 영영 작별해야 한다니. 너무 슬펐거든요. 운송팀 대기해주세요. 간호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곧 제임스를 옮길 침대가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장기기증팀도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의료진이 보고했습니다. 이미 제임스의 장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제임스의 죽음이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 것이었죠.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소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데이비스 박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청소 담당입니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청소부가 왜 여기 있어? 간호사 메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환자분 상태가. 소영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무엇보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가 없네. 보안요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환자분이 뇌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영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곧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데이비스 박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의학을 논한다고? 저희가 3일간 검사를 했는데 청소나 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지? 간호사들도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로버트는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로버트의 질문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설명을 하기에는 자신의 영어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환자분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뭔가 다르다고? 데이비스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뇌파는 평선이고 동공 반사도 없어요. 뇌간 반사도 사라졌고 이게 뇌사가 아니면 뭐예요? 의학 용어들이 쏟아지자 소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영어로 된 의학 용어를 모두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보안, 이 사람 당장 내보내세요. 메리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로버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워커 씨,
정신 차리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희망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데이비스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청소부예요.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운송팀 들어와도 됩니다. 데이비스 박사의 지시에 따라 운송팀이 들어왔습니다. 제임스를 영안실로 옮기기 위한 침대를 가져왔어요. 소영은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요. 소영이 다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보안, 이 사람 좀 데리고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소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저 정말로 시끄러워. 빨리 나가. 소영은 억지로 복도로 끌려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소영은 무력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서, 영어를 잘 못해서, 청소부라서. 그때 병실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환자를 옮기겠습니다. 조심해서 해주세요. 제임스가 운송용 침대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곧 영안실로 가서 장기를 적출하게 될 것이었죠. 소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 5초만 주세요. 소영이 갑자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5초만요. 정말 5초만. 소영의 눈에는 절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이 미친 여자가, 메리가 화를 냈습니다. 보안, 당장 끌어내요. 하지만 로버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5초라고 했죠? 워커씨, 이건 말이 안. 5초면 짧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데이비스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미친 일이네. 하지만 워커씨가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적인 시선들이었어요. 정말 5초만 주세요. 소영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임스를 향해 뻗어졌어요. 과연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의료진이 포기한 환자를 청소부인 그녀가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고 로버트는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는 심정이었어요. 5초요. 데이비스 박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5초 후에는 즉시 운송을 재개합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제임스의 가슴 위에 올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뭘 하려는 거야?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기도라도 하려나? 다른 간호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소영의 손은 단순히 가슴 위에 올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흉골 아래 특정 지점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1초. 데이비스 박사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손이 제임스의 목 부분으로 이동했습니다. 경동맥 부위를 정확히 짚어보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2초. 이번에는 제임스의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동공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의료진들은 이미 동공 반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소영은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초. 소영이 갑자기 제임스의 발가락을 만졌습니다. 발톱을 살짝 눌러보았어요. 그리고는 발목 부위에 손을 댔습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보안요원이 황당해했습니다. 4초. 소영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재빨리 제임스의 머리 부분으로 다가갔습니다. 5초. 끝. 데이비스 박사가 외쳤습니다. 이제 그만.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이 제임스의 목 뒤쪽, 정확히 경추 2번째와 3번째 사이를 찾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렀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흉골 아래 특정 부위를 리듬감 있게 압박했어요. 뭐 하는 거야? 당장 떼어내. 메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삐.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규칙적이었던 인공적인 리듬이 아니라 뭔가 다른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하나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임스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어, 로버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것 봤어요? 다른 의료진이 떠듬거리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임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한번 그의 검지손가락이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말도 안 돼. 데이비스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제임스의 목과 가슴 부위를 정확한 리듬으로 압박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숙련되게 말이죠. 이게 뭐야? 보안요원이 당황해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패턴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90에서 100점, 아니 110. 제임스의 얼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제임스야? 로버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제임스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오 마이 갓. 데이비스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 다른 의료진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깨어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제임스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빠. 작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제임스야. 로버트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다. 아빠가 여기 있어. 병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뇌사였는데,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의료진들은 모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의학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청소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뭘 한 거예요? 데이비스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제임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맥박을 짚어보고, 동공 반응을 살펴보고, 반사신경을 테스트해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혈압 안정, 맥박 정상 회복 중, 동공 반응 양호. 소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완벽한 의학 용어였어요. 잠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간호사 메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능적으로 의학 용어들이 튀어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소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청소부로만 볼 수는 없었어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제임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물 가져와. 로버트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서둘러 물을 가져왔어요. 제임스는 조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건 기적이야. 데이비스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거죠?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소영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받던 청소부였는데 이제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 대체 누구세요? 데이비스 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소영은 손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그냥이 아니죠. 로버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뇌사 환자를 살려낸 거잖아요. 다른 의료진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맞아요. 저 손놀림 봤어요? 완전히 전문가였어요. 경추 압박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의학 용어들. 혈압, 맥박, 동공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간호사 메리가 소영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의사죠? 그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영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아, 아니에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간호사?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청소부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데이비스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방금 사용한 기술, 저도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에요. 경추 압박과 심장 압박을 동시에 하는 응급처치법. 그건 고급 신경외과 기술이에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 매사 환자의 경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정확한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제임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네요. 제임스는 소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약했지만 분명한 미소였어요. 로버트가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부탁드릴게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소영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 한국 사람이죠? 혹시 한국에서 의사였나요? 그 말에 소영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간호사 메리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당신이 환자들을 볼 때마다. 뭐가요?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혈압이 떨어진 환자, 호흡곤란 환자, 의료진보다 먼저 눈치채곤 했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도 심장마비 환자 올 때 당신이 먼저 알아챘잖아요. 그때도 이상했어요. 어떻게 청소부가. 소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 의사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데이비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과 전문이셨어요? 소영은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신경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신경외과.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신경외과는 의학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였거든요. 그럼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계세요?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의사 면허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다시 모든 시험을 봐야 하는데 영어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군요. 데이비스 박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소영은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언어 문제 때문에 미국에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신경외과 레지던트라면 방금 보여준 실력은. 데이비스 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레지던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기술이었거든요. 당신, 정말 레지던트였어요? 아니면. 소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 최고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수석 레지던트였습니다. 수석 레지던트.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국 최고 병원의 수석 레지던트라면 이미 전문의 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실력자가 왜 여기서? 로버트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한국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말하기 어려워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 박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의료사고인가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를 잃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아팠거든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영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네,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로버트가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아들을 살렸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최고의 의사예요. 제임스도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데이비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실력자가 정말 아까워요. 혹시 다시 의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저희 병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미국 의사 면허 취득 과정을 지원해 드릴게요. 로버트도 나섰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소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무시받던 청소부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녀에게는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일의 진실 말이에요. 소영은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의사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아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영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를 잃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과연 다시 의사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데이비스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로버트도 동의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살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소영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복잡했어요.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데이비스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년 전이었어요. 한국 최고 재벌가의 회장님이 뇌종양으로 입원하셨죠. 재벌가 회장님이요? 네. 그분은 아주 까다로운 환자셨어요. 담당 교수님도 수술을 꺼려할 정도로.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성공했어요. 제가 집도일을 도왔거든요. 종양도 깨끗이 제거했고 모든 검사 결과도 좋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나요? 수술 다음 날 회장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응급실로 옮겼는데 뇌출혈이었어요. 수술 부위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출혈이 일어난 거죠. 그건 수술과 무관한 합병증 아닌가요? 데이비스 박사가 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가족들은 저를 의심했어요. 수술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증거가 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모든 의료진이 제 편이었어요. 담당 교수님도 다른 의사들도 제 실수가 아니라고 증언해 주셔서. 그럼 괜찮았잖아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신 후에 의식을 되찾으셨다고요? 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어요. 하지만 기억을 일부 잃으셨죠.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수술 중에 누군가 고의로 실수를 했다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의로요? 네. 회장님은 계속 주장하셨어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리고 그 범인이 저라고. 말도 안 돼요. 뇌출혈로 인한 기억 착각일 가능성이 높죠. 데이비스 박사가 의학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가족들은 달랐어요. 특히 아들이. 소영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병원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저를 의료진에서 쫓아내라고. 압력이요? 그 가족은 병원 최대 후원자였거든요. 그들이 후원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저를 내보냈어요. 조용히 사라지라고. 그래야 병원이 살아남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너무 불공정해요. 로버트가 분노했습니다. 의학적 증거도 없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소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의료계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고의로 환자를 해쳤다는, 돈을 받고 수술을 망쳤다는. 거짓말이잖아요. 제임스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퍼져요.
결국 어느 병원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소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병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영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도 쉽지 않았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고, 미국 의사 면허를 따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군요. 데이비스 박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간호사 메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의료계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라도 일하시는 걸 보면 소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환자를 살리는 일을.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군요. 네.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살아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로버트가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의사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다니. 하지만 소영에게는 아직 하나 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환자분이 소영이 망설였습니다. 뭐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그분이 의식을 되찾은 후에 저를 찾으셨다고 해요. 찾으셨다고요? 네. 자신이 착각했던 것 같다고.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오해가 풀린 거잖아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을 떠난 후였고, 그분도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졌지만, 제 인생은 이미 바뀌어버린 거죠. 데이비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오늘 보여준 그 집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사 정신 말이에요. 로버트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제 아들을 살릴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소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병실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회복 속도가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데이비스 박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뇌압은 완전히 정상이고 신경 반응도 완벽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뇌사 상태였는데 소영은 제임스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청소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혈류순환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소영이 전문적인 소견을 말했습니다. 다만 며칠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뇌가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로버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빠, 제가 정말 죽을 뻔했던 거예요? 제임스가 여전히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널 잃을 뻔했어. 로버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돈이나 사업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빠, 미안하다, 제임스야. 그동안 아빠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부자는 그렇게 화해를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이었어요. 한편, 병원 전체가 소영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들었어? 청소부로 일하던 그 한국 여자가 실은 의사였대. 뇌사 환자를 5초 만에 깨운 거 맞나? 신경외과 수석 레지던트 출신이래. 대박이다. 소영은 복도를 걸으며 이런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소영 씨, 뒤에서 데이비스 박사가 불렀습니다. 병원장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병원장님이요? 네. 아마 좋은 제안이 있을 것 같아요. 소영은 조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이유는 없었어요. 병원장실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소영을 반겼습니다. 소영 씨, 저는 이 병원 원장 윌리엄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병원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비스 박사로부터 당신의 경력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한국에서 겪으신 일,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을 더 훌륭한 의사로 만든 것 같아요. 오늘 보여주신 그 집념과 실력, 우리 병원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미국 의사 면허가. 그래서 제한이 있어요. 병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당신의 미국 의사 면허 취득을 전폭 지원하겠어요. 교육비, 생활비 모든 것을 지원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즉시 우리 신경외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워커 씨도 개인적으로 지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로버트가 들어왔습니다. 소영 씨,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로버트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제 아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 면허 취득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과분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주셨거든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와 제임스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병원장이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저희 모두 반성하고 있어요. 데이비스 박사도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을 무시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간호사 메리도 함께 들어왔어요. 저도 사과드려요. 당신을 그렇게 대했던 것. 정말 부끄러워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제가 정체를 숨기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모두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겠어요. 그때 제임스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걷기는 힘들었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소영 선생님. 제임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최고의 의사예요. 제임스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으니까요. 로버트도 아들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자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주셨고요. 소영은 감격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시받던 청소부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모든 분들께 감사해야 할 사람은 우리예요.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데이비스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의학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환자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의사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배웠고요. 메리도 말했습니다. 소영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로버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꿈을 이루세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의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초 만에 기적을 일으킨 분이니까 앞으로 어떤 기적을 또 만들어내실지 기대돼요.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병실은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사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소영은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이소영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소영 선생님. 뒤에서 간호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오늘 수술 일정 어떻게 돼요? 2건이 있어요. 뇌종양 제거 수술이랑 뇌동맥류 수술이요. 소영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녀가 수술실로 향하는 길에 한 병실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 같은데요. 그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우선이야. 제임스와 로버트였습니다. 부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소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씨. 소영 선생님.
제임스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정기 검진 받으러 오신 거죠? 네. 그런데 선생님, 오늘 수술 있으시다면서요? 네. 2건 예정되어 있어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 그 손으로 또 다른 생명들을 구하시는군요. 당연한 일이에요. 소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제임스의 검진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6개월 전에 그 사고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뇌사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다니. 기적이죠. 로버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뭐요? 당신들 부자가 화해한 것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죠.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죽음 앞에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빠와 대화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는데. 로버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이제는 사업보다 가족이 먼저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배웠거든요.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까지 되살린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6개월 전과 비교해서 제임스가 궁금해했습니다. 소영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6개월 전에는 숨어 살았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좋은 변화네요. 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뭐요? 고통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소영의 목소리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5초를 달라고 하셨을 때 그런 마음이셨군요. 제임스가 이해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때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수술실에서 부르는 신호였어요. 죄송해요. 수술 준비를 해야겠어요. 소영이 일어섰습니다. 가세요, 선생님.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로버트가 격려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면서 소영은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청소부였던 자신이 이제는 수석 전문의가 되어 있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데이비스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수술이에요. 뇌종양이 신경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괜찮아요. 소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그 말, 정말 좋네요. 데이비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 당신이 보여준 그 정신 그대로네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소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환자를 위해, 그리고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소영의 숙련된 실력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수술복을 벗으며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야. 소영의 성공 소식은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때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영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환자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소중했거든요. 병원 로비를 지나가면서 소영은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환자의 가족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 소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은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남들 시선을 피해 조용히 걸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소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2명의 환자를 구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5초라는 짧은 시간도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고통을 견뎌낸 자신에게도, 기회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에게 말이에요.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5초라는 짧은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 안에도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5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소영은 이제 미국 최고 의료센터의 수석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의학계에서도 유명해졌어요. 5초의 기적을 일으킨 의사로 말이죠. 소영 선생님, 오늘 특별한 환자가 오신다고 하셨죠? 간호사 메리가 물었습니다. 이제 메리는 소영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네,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소영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전 10시 병원 로비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젊은 남성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곳이 맞나요? 그래. 이소영 선생님이 계신 병원이야.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박준호 회장이었어요. 그 옆에 젊은 남성은 그의 아들 박민수였죠. 박준호 회장. 바로 소영이 한국에서 수술했던 그 재벌가 회장이었습니다. 소영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사람 말이에요. 1년 전 박준호 회장은 소영이 미국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거든요. 한국 의사, 미국에서 뇌사 환자 기적적 소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그 기사를 본 순간 박준호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소영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전해주세요. 접수 데스크에서 박준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곧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1년 전에 그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박 회장님. 소영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영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준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소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사무실로 오시죠. 사무실에서 박준호 회장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소영의 벽에 걸린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를 보고 있었거든요. 올해의 최우수 의사상, 생명구하기 공로상, 의학발전기여상. 정말 훌륭하게 되셨네요. 박준호 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박준호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쫓아내고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소영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흐릿했어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죠. 박준호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몇 달 후에 기억이 돌아왔어요. 당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수술해 주셨는지. 뇌출혈은 정말 당신과 무관한 일이었다는 것도 이미 지난 일이에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당신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미국으로 떠나신 후였고. 박준호 회장이 주머니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들, 당신에게 쓴 사과 편지들이에요. 1년 동안 매일 썼어요. 하지만 보낼 주소를 몰라서. 소영은 그 편지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들이었어요.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박준호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소영 선생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의 의대생들을 지원하는. 소영은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 아니에요. 이것도 부족해요. 당신에게 입힌 상처를 생각하면. 박준호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급히 부축했어요.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다. 이건 꼭 해야 할 일이야. 박준호 회장은 소영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소영이 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준호 회장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소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계속 편안하게 살았다면 저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 고통도 선물이었어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박준호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원망하지 않으세요? 원망할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게 낫죠. 소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 편만 들고. 아니에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소영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민수가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소영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때 제 정체를 숨겼어요. 솔직했다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박준호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은 우리가 했어요.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으려 했던 것.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소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장학재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환경의 의대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이 이해해 주셔서. 박준호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많은 환자들이 선생님을 필요로 하니까요. 박준호 회장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박준호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회장님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소영의 말에 박준호 회장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의사가 되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병원을 떠나기 전 민수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해 주세요.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과거의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소영에게는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소영 선생님, 축하드려요. 데이비스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의학회에서 최연소 우수 의사상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정말인가요? 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의학적 성과와 인간적 품격을 인정받은 거예요. 병원장 윌리엄슨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포기하지 않는 의사 정신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하더군요. 시상식 날, 소영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에는 로버트와 제임스, 데이비스 박사, 메리, 그리고 병원 동료들이 모두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영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 그리고 제게 기회를 준 환자들의 것입니다. 관객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어요. 2년 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숨어 살았죠. 하지만 한 환자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소영이 로버트와 제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자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5초만 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5초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사 정신이 아닐까요?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소영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영 선생님, 의과대학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간호사 메리가 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의사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더군요. 소영은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버드 의과대학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소영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수백 명이 모인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영이 무대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사였다가 모든 것을 잃고 미국에 왔어요. 청소부로 일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죠.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의사라는 꿈도, 자존심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좋은 의사로 만들어 주었어요. 환자의 마음을, 절망하는 가족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의사가 되는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을 더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줄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5초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정확히 어떤 기술이었나요? 소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어요. 이 환자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 말이에요. 구체적인 의료 기술은 책에서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를 향한 마음은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죠.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있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컸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소영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힘들 때마다 선생님 이야기를 떠올릴게요. 소영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한 달 후, 소영에게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메리가 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귀국 특강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소영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가시겠어요? 메리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당당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도착 당일, 공항에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소영 선생님, 미국에서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한국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소영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성공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었고요. 한국 의료계에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강당은 의사들과 간호사들로 가득 찼어요. 그 중에는 과거에 소영을 알던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영이 무대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2년 전, 이곳을 떠날 때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정한 의사는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강연이 끝난 후, 과거 동료들이 소영에게 다가왔어요. 소영아, 정말 미안했어. 그때 우리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장시켜 주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금세 지나갔어요. 소영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떠나는 날, 공항에서 소영은 한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해졌어. 미국으로 돌아온 소영을 병원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어떠셨어요? 한국에서의 강연은? 데이비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보람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말 완전한 새 출발이네요. 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소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진정한 완성이 되었다.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었고, 사람들에게 희망도 줄 수 있었다. 이제는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자.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때는 절망의 나락에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진정한 기적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완전한 반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 5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